안녕하세요. 갈대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건 남편일까 아니면 나 자신일까? 은수는 삼청동의 고즈넉한 한옥 거실에 앉아 손목에 감긴 압박 붕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안방에서는 남편 태석의 서늘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45해를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는 이제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죽어서가 아니라 돈 5천만 원에 서로의 영혼을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은수의 기억은 1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독설에 가까운 남편의 경고였다. 미쳤어? 5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우리가 그 돈을 누구한테 빌려줘? 태석은 거실 탁자를 내리치며 포효했다. 평소 점잖기로 소문난 교육 공무원 출신이었지만 돈 문제 앞에서는 서슬퍼런 칼날을 세웠다. 그는 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 같은 예언을 뱉었다. 잘 들어.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 거야. 당신이 그 돈 윤희한테 넘기는 순간 당신은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나까지 잃게 될 거야. 내가 경고하는데 절대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정말 돕고 싶으면 그냥 100만 원만 봉투에 담아줘.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우정이야. 하지만 은수는 그 경고를 오만으로 받아들였다. 윤희가 누구인가? 은수가 첫 아이를 유산하고 병원에서 피눈물을 흘릴 때 일주일 내내 곁을 지키며 미역국을 끓여다 나르던 사람이다. 은수의 친정어머니가 강원도 속초에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도 남편 태석보다 먼저 속초의료원 장례식장에 달려와 밤을 새우며 조문객을 맞이하던 이였다. 윤희는 은수에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삶의 궤적을 함께 그린 분신이었다. 그런 윤희가 지금 경기도 양평에서 남편과 운영하던 가구 공장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며 서울까지 올라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은수야 제발. 당장 5천만 원만 있으면 공장 기계 돌려서 급한 불은 끌 수 있어. 우리 남편 자살할지도 몰라. 제발 나 좀 살려줘.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마주한 윤희의 얼굴은 수척하다 못해 해골처럼 패어 있었다. 화사하게 웃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의 그림자만이 짙게 깔려 있었다. 은수는 그 얼굴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아니, 외면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굳게 믿었다. 결국 은수는 남편의 눈을 피해 인생 최대의 도박을 시작했다. 그것이 자신의 노후를 그리고 평화로웠던 가정을 잿더미로 만들 서막임을 꿈에도 모른 채 남편 태석이 양평으로 지인들과 낚시를 떠난 토요일 아침, 은수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인감도장과 통장을 꺼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주거래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묘한 영웅심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윤희를 돕겠어. 태석 씨는 너무 야박해. 나중에 윤희가 돈을 갚고 공장이 정상화되면 그때 내 판단이 맞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은행 창구에 앉은 은수에게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고객님, 이 정기예금은 만기가 아직 반년이나 남으셨어요. 지금 해지하시면 이자 손실이 꽤 큽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어요? 은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1억 원이라는 돈은 은수가 평생 알뜰히 가계부를 쓰고 남편의 연금을 쪼개어 모은 피 같은 돈이었다. 그중 절반인 5천만 원을 해약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차가운 금속 도장의 감촉이 마치 낙인처럼 느껴졌다. 해약된 돈은 그 즉시 윤희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윤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윤희야, 보냈어. 남편 몰래 한 거니까 약속대로 3달 안에는 꼭 해결해줘. 알았지? 윤희에게서 즉각 답장이 왔다. 은수야, 은혜 잊지 않을게. 정말 고마워.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다음 달에 공장 대금 들어오면 바로 채워 넣을게. 걱정 마. 그 문자를 확인한 순간 은수는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다. 친구를 살렸다는 안도감과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선행을 베풀었다는 만족감이 온몸을 감쌌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낚시에서 돌아온 태석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뜬금없이 아들 민석의 이야기를 꺼냈다. 은수, 당신도 알다시피 민석이가 이번에 대기업 대리로 승진했잖아. 어제 통화했는데 사귀는 아가씨랑 결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양이더라고. 서울 강남 쪽에 전세라도 얻어주려면 우리가 모아둔 예금 1억 원의 대출 좀 보태면 될 것 같아. 조만간 은행 가서 예금 확인 좀 해봐. 은수의 숟가락이 식탁 위로 챙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태석은 의아한 듯 은수를 쳐다보며 물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아니요, 그냥 좀 체했나 봐요. 예금은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짓말이 시작되었다. 한 번 시작된 거짓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은수는 밤마다 거실로 나와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윤희의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두워졌고 나중에는 전화 연결조차 쉽지 않았다. 양평의 공장은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석 달이 지났다. 약속했던 기한이 되었지만 윤희는 소식이 없었다. 은수의 속은 검게 타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석이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삼청동 집을 방문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 날짜가 오갔고 자연스럽게 신혼집 마련을 위한 자금 이야기가 나왔다. 아버지, 제가 모은 돈이랑 여자친구가 가져오는 돈 합치면 1억 5천 정도 되거든요. 부족한 건 대출 받으려고요. 태석이 호기롭게 허허 웃으며 은수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대출은 무슨? 우리 은수 씨가 십수년간 아끼고 모은 1억 원이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어. 그거 해지해서 보태면 대출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은수야, 내일 당장 은행 가서 1억 원 찾아서 민석이 계좌로 보내줘. 은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시야가 흐릿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다. 그게 태석 씨. 사실은 예금이 1억이 아니에요. 태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분명히 1억 넘게 모았다고 했잖아. 이자가 덜 붙었어? 아니요. 실은 친구 윤희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내가 5천만 원을 잠깐 빌려줬어요. 곧 갚는다고 해서.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태석의 얼굴은 서서히 붉어지다 못해 보랏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옆에 있던 찻잔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찻잔이 산산조각 났다. 내가 뭐라고 했어? 돈 거래하면 친구 잃고 나 잃는다고 했지. 당신이 뭔데 내 평생의 피땀이 담긴 돈을 당신 마음대로 처분해. 민석과 예비 며느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태석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은수의 가방을 뒤져 통장을 확인하더니 비참한 웃음을 흘렸다. 이건 배신이야. 40년 넘게 산 아내가 남편 뒤통수를 친 거라고. 당장 가서 받아와. 못 받아오면 이 집에서 당신 자리는 없어. 내 아들 결혼 자금 가로챈 그 여자 내가 가만 안 둬. 은수는 그 길로 양평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밤이 깊은 양평의 공장지대는 스산했다. 윤희의 공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정문에는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은수는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드렸다. 윤희야. 최윤희. 나와봐. 제발 나 좀 살려줘. 우리 집 다 망가지게 생겼어.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밤바람과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뿐이었다. 은수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남편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고 우정이라는 이름의 화사한 꽃 뒤에는 독사가 숨어 있었다. 양평의 차가운 공장 문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돌아온 은수를 맞이한 것은 남편 태석의 서슬 퍼런 통보였다. 거실 탁자 위에는 계산기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태석은 은수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의조렸다. 원금 5천만 원. 이자는 치지도 않겠어.
당신이 내지른 일이니까 당신이 맺고. 식당이든 청소든 나가서 벌어와. 매달 210만 원씩 내 계좌로 입금해. 만약 하루라도 늦거나 금액이 모자라면 그날로 이 집 도어락 비밀번호 바꿀 줄 알아. 이건 협박이 아니라 내 마지막 예우야. 은수는 귀를 의심했다. 63세 나이에 평생 집안일만 하던 여자가 한 달에 210만 원을 벌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태석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교육자로서 평생을 바쳤던 자부심이 아내의 배신으로 인해 도끼로 변해버린 것이다. 다음 날부터 은수는 종로와 을지로 일대의 식당가를 이잡듯 뒤졌다. 사람 구함이라는 종이가 붙은 곳마다 머리를 조아렸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러다 도달한 곳이 광장시장 구석에 위치한 대형 국밥집이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13시간을 꼬박 서서 일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아줌마 힘들어서 하루도 못 버티고 도망가는 사람 천지야. 그래도 할 거야? 억척스러운 식당 주인의 물음에 은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첫날 은수는 거대한 가마솥 앞에서 쉴 새 없이 솟구치는 수증기를 견뎌야 했다. 수천 명분의 그릇을 닦고 산더미처럼 쌓인 깍두기를 버무리고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는 일은 지옥 그 자체였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랐고 고무장갑 속의 손은 땀과 세제에 절어 진물이 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 물밀듯이 밀려드는 손님들 사이에서 은수는 정신없이 쟁반을 날랐다. 그러다 발이 꼬여 국밥 2그릇을 엎지르는 대형 사고를 쳤다. 이 할망구가 미쳤나? 뜨거운 국물을 손님 다리에 쏟으면 어떡해. 오늘 일당에서 깔 줄 알아. 식당 주인의 고함 소리가 시장 바닥에 울려 퍼졌다. 손님들의 따가운 시선과 욕설이 은수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은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속으로 울었다. 삼청동 한옥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강은수는 없었다. 오직 5천만 원이라는 굴레에 묶인 노예만 남았을 뿐이었다. 저녁 8시 파초가 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태석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부은 다리나 상처 입은 손목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오직 달력에 적힌 입금 예정일만을 체크할 뿐이었다. 은수는 방에 들어와 파스를 온몸에 도배하며 생각했다. 윤희야, 너도 지금 어디선가 나처럼 죽으림을 다해 살고 있니? 아니면 나만 이 지옥에 버려둔 거니? 식당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째 은수의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특히 뜨거운 뚝배기를 반복해서 나르던 오른쪽 손목은 이미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었다. 밤마다 손목이 옥죄는 듯한 통증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얼음찜질을 하고 진통제를 3알씩 삼켜봐도 통증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어느 날 아침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밥알을 흘리는 은수를 보며 태석이 싸늘하게 한마디를 던졌다. 엄살 부리지 마. 당신 친구는 공장이 망해서 집도 절도 없게 생겼다더니 당신은 고작 식당 일 좀 한다고 유세야? 이번 달 입금일까지 일주일 남았어. 명심해. 은수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입을 닫았다. 대신 병원을 찾는 대신 윤희를 찾아 나섰다. 수소문 끝에 윤희가 경기도 구리시 근처의 한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은수는 아픈 손목을 압박 붕대로 꽁꽁 싸매고 구리로 향했다. 그곳에서 본 윤희는 충격적이었다. 화려했던 모피 코트와 보석 반지는 사라지고 기름때 절은 앞치마를 두른 채 생선을 토막내고 있었다. 은수를 발견한 윤희의 눈에 경악과 두려움이 스쳤다. 윤희야. 은수의 부름에 윤희는 칼을 내려놓고 뒷문으로 도망치듯 나갔다. 은수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그 뒤를 쫓았다. 식당 뒤편 좁은 골목에서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나 지금 당장 너한테 줄 돈 10원 한 장도 없어. 우리 남편은 신용불량자 돼서 어디 숨어 있고 나 혼자 이 짓해서 번 돈으로 사채 이자 맞기도 바빠. 윤희의 고함은 비명에 가까웠다. 은수는 자신의 붕대 감긴 손목을 윤희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나 좀 봐, 윤희야. 나 환갑 넘어서 평생 안 하던 식당 일해. 우리 남편이 매달 210만 원씩 안 가져오면 나 쫓아내겠대. 아들 결혼 자금이야 그 돈.
내가 사람이라면, 내가 내 친구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자 윤희의 태도가 돌변했다. 미안함으로 젖어있던 눈동자가 갑자기 서늘한 증오로 바뀌었다. 너만 힘들어? 너는 그래도 돌아갈 집이라도 있지. 나는 오늘 밤 누울 방 한 칸이 없어서 식당 골방에서 자. 45년 친구라면서 그렇게 생색낼 거면 처음부터 빌려주지 말지 그랬어. 사람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당장 가. 윤희는 은수를 밀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은수는 닫힌 문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우정은 고난이라는 시금석 위에서 가장 먼저 타버리는 불순물이었다. 은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우정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싶어 했던 자신의 오만이었다는 것을. 겨울이 찾아왔다. 삼청동 한옥의 기와 위로 하얀 눈이 쌓였지만 은수의 마음에는 시커먼 얼음장만 얼어붙었다. 식당 일은 더욱 고돼졌다. 빙판길에 넘어지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식당 바닥을 닦는 횟수는 늘어났고 찬물에 설거지를 하느라 손가락 끝은 갈라져 피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아들 민석이 예고 없이 집을 찾아왔다. 은수는 부랴부랴 손목 보호대를 숨기고 부엌대기 같은 차림을 가리려 애썼다. 하지만 민석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엄마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어? 내 결혼 자금이 장난이야? 아버지 연금까지 쏟아부어서 만든 돈인데 그걸 엄마 친구한테 줘버리면 어떡해? 아들의 목소리는 남편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차갑고 날카롭고 가차 없었다. 은수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석은 차갑게 손을 뿌리쳤다. 여자친구 부모님이 엄마 식당에서 일한다는 소문 들으셨나 봐. 나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 상견례 날 엄마 손 보니까 가관이더라. 제발 부탁인데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나볼 생각하지 마. 민석은 폭언을 쏟아붓고 집을 나갔다. 은수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이제는 자식에게까지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날 밤 태석은 안방 문을 잠그고 은수를 거실 소파로 내몰았다. 은수는 얇은 담요 한 장에 의지해 혹독한 추위를 견뎠다. 손목의 통증은 이제 어깨를 타고 머릿속까지 울려 퍼졌다. 환청처럼 윤희의 웃음소리와 남편의 고함소리가 번갈아 들려왔다. 은수는 휴대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지난 6개월간 지옥 같은 노동으로 입금한 돈이 1,260만 원. 아직도 3,740만 원이라는 거대한 산이 남았다. 63세 여자가 육신을 갈아 넣어 갚기에는 너무나 아득한 금액이었다. 창밖의 눈은 점점 거세졌다. 은수는 자신의 인생이 저 하얀 눈 밑에 파묻혀 숨이 막혀가는 것 같았다.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던 남편의 말은 틀렸다. 돈은 앉아서 주고 기어서도 받지 못하며 결국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만 끝나는 악마의 계약이었다. 은수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비틀어진 손가락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소리 없이 오열했다. 삼청동의 화려한 풍경 뒤에서 한 여자의 영혼이 그렇게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광장시장의 겨울은 서울의 어느 곳보다 잔인했다. 새벽 5시 얼음장 같은 찬물에 손을 담그며 은수는 하루를 시작했다. 배추 수백 포기를 씻고 나면 손가락 끝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손목 보호대는 이제 살을 파고들어 굳은 살이 박였고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쟁반을 들 수조차 없었다. 식당 주방장은 은수의 느려진 손놀림을 보며 매일같이 혀를 찼다. 강 아줌마 나이 먹고 돈 벌기 힘들지? 손목이 그 모양인데 집에서 쉬지 그래. 손님들 국물 흘릴 때마다 내 가슴이 철렁해. 은수는 대답 대신 비굴한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 잘리면 갈 곳이 없었다. 남편 태석은 이제 은수를 아내가 아닌 집에 거주하는 채무자처럼 대했다. 매달 말일 통장에 210만 원이 찍히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겨우 식탁 앞에 앉게 허락했다. 그마저도 내 돈 갚는 사람 밥은 먹여야지라는 모욕적인 언사가 뒤따랐다. 어느 날 오후 은수는 산더미처럼 쌓인 뚝배기를 닦다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오른쪽 팔 전체가 마비된 듯 감각이 없더니 이내 불에 댄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 식당 구석에서 신음하던 은수를 본 주인이 억지로 병원으로 보냈다.
종로의 한 정형외과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환자분, 이건 염증 수준이 아닙니다. 인대가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오른손 못 쓰십니다. 일을 당장 그만두셔야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60 넘은 분 손이 이 지경입니까? 의사의 질문에 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술비는커녕 당장 다음 달 남편에게 줄 210만 원이 없다는 공포가 통증보다 먼저 가슴을 쳤다. 은수는 병원을 나와 약국에서 가장 강한 진통제를 한 움큼 샀다. 그리고는 다시 식당으로 향했다. 압박 붕대를 2겹으로 감고 그 위에 비닐장갑을 더 씌웠다. 그날 밤 삼청동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은수는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창문에 비춰보았다. 한때는 고운 피부와 인자한 미소로 남편의 자랑이었던 아내가 이제는 눈이 움푹 패고 손등에는 검버섯과 상처만 가득한 노파가 되어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태석은 거실에서 민석의 결혼식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다. 은수가 절뚝거리며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태석이 차갑게 불렀다. 이번 달은 보너스 없어? 민석이 예식장 잔금 치러야 하는데 당신이 빌려준 그 돈만 있었어도 이런 걱정 안 했어. 손목 보호대 차고 시위하지 말고 어떻게든 돈 더 만들 궁리나 해. 은수는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다. 남편의 목소리는 이제 사람의 말이 아닌 가슴을 후벼 파는 송곳이었다. 은수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뼛속까지 파고든 얼음물 같은 현실 속에서 그녀의 육신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은수의 손목 상태가 악화되자 식당에서도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은수는 앞이 캄캄해졌다. 이제 남은 돈은 3천만 원 남짓.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당장 길거리로 쫓겨날 판이었다. 은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윤희를 추적했다. 수소문 끝에 알아낸 윤희의 거처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낡은 고시원이었다. 양평의 공장을 운영하던 시절의 화려함은 흔적도 없었다. 은수는 며칠 밤을 고시원 입구에서 잠복한 끝에 야간 청소 일을 하러 나가는 윤희를 붙잡았다. 윤희야, 이 나쁜 년아. 너 때문에 나 팔신새 망쳤어. 내 손목 좀 봐. 은수가 울부짖으며 윤희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윤희는 예전에 미안해하던 표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은수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강은수, 너만 죽겠냐? 나도 죽고 싶어. 우리 남편은 지난달에 강원도 어느 여관방에서 약 먹고 발견됐어. 장례도 못 치러서 나라에서 대충 수습했다고. 너한테 줄 돈? 내가 있으면 내 남편 그렇게 보냈겠니? 윤희의 폭로에 은수는 얼어붙었다. 친구 남편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정말 돈을 받을 길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현실이었다. 윤희는 고시원 계단에 주저앉아 히스테릭하게 웃기 시작했다. 웃기지? 45년 우정? 그건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나 우정이었던 거야.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 너도 이제 알잖아. 나 찾지 마. 나도 내일이면 여기서 나가서 어디로 갈지 몰라. 경찰에 신고하든 마음대로 해. 나 감옥 가면 밥이라도 주겠지. 윤희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은수는 텅 빈 골목에 혼자 남아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그 소리는 삼청동의 고요한 한옥마을까지 닿지 못하고 독산동의 매연 속으로 흩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은수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태석은 잠들어 있었다. 은수는 책상 위에 놓인 태석의 일기장을 우연히 펼쳤다. 그곳에는 은수가 상상하지 못한 분노가 적혀 있었다.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 없다. 은수가 돈을 빌려준 것은 나를 무시한 처사다. 내가 평생 벌어온 가치를 그녀는 친구와의 감정 따위에 팔아넘겼다. 그녀가 고생하는 것을 보며 통쾌함을 느낀다. 하지만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다. 그녀가 평생 죄인으로 살게 할 것이다. 은수는 전율했다. 남편은 돈이 아까운 것을 넘어 아내를 고문하는 과정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은수는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존경했던 남편의 정체가 돈이라는 괴물에 잠식된 복수귀였다는 사실에 무너졌다. 친구는 사기꾼이 되었고 남편은 고문 기술자가 되었다. 은수의 세상은 그렇게 두 괴물 사이에서 찢겨나갔다.
민석의 결혼식 일주일 전 기적이 일어났다. 윤희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다. 은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윤희를 만났다. 윤희는 검은색 비닐봉투 하나를 은수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신사임당 지폐가 뭉치로 들어있었다. 5천만 원이야. 어떻게든 마련했어. 내 남편 마지막 남은 보험금에 내가 가진 거 다 정리하고 친척들한테 머리 조아려서 만든 돈이야. 이걸로 너랑 나 그리고 내 남편과의 지옥 같은 인연 끝내자. 윤희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은수는 돈 뭉치를 확인하며 눈물을 흘렸다. 윤희야, 그래도 다행이다. 은수가 손을 내밀었지만 윤희는 차갑게 외면했다. 은수야, 너 아까 내 손목 보라고 했지? 나도 너 때문에 내 남편 마지막 가는 길에 곁에 못 있었어.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내 전화 피하느라 말이야. 이제 우리 죽을 때까지 보지 말자. 내 남편한테 가서 전해. 돈은 갚았지만 당신은 아내의 영혼을 죽였다고. 윤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은수는 돈 봉투를 가슴에 안고 삼청동 집으로 달렸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태석의 발치에 돈 봉투를 던졌다. 자, 여기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5천만 원. 이제 됐어요? 이제 나 사람 취급해 줄 거예요? 나 식당 일하느라 손목 다 망가지고 자식한테 수치스러운 엄마 됐는데 이제 만족해요? 태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돈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수를 보았다. 늦었어. 돈은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내가 당신에 대해 가졌던 신뢰는 이미 1년 전에 장례 치렀어. 이 돈은 민석이 아파트 잔금으로 쓰겠어. 당신은 이제 이 집에서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밥은 해줄 테니 여기서 살든 나가든 당신 마음대로 해. 태석은 돈을 챙겨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은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돈은 돌아왔고 빚은 청산되었다. 하지만 은수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45년 우정은 5천만 원과 함께 불타 없어졌고 38년 결혼 생활은 차가운 동거인 관계로 전락했다. 은수는 압박 붕대를 천천히 풀었다. 벌겋게 부어오른 손목은 흉측한 낙인처럼 남아있었다. 창밖에는 봄꽃이 피기 시작했지만 은수의 인생에는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5천만 원은 돌아왔지만 강은수라는 여자의 인생은 그 돈과 함께 이미 장례를 치른 뒤였다. 은수는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웃기 시작했다. 미친 사람처럼, 아니 이미 영혼이 죽어버린 인형처럼. 돈은 돌아왔다. 가방을 가득 채웠던 5천만 원의 무게는 은수의 어깨를 짓누르던 물리적 고통을 덜어줄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돈뭉치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순간 은수는 깨달았다.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지켜내려 했던 것이 우정이나 가정이 아니라 속이 텅 빈 껍데기뿐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돈이 돌아온 날 밤 삼청동의 한옥은 그 어느 때보다 적막했다. 남편 태석은 돈을 안방 금고에 넣고 문을 걸어 잠갔다. 그에게 은수는 이제 돈을 갚아낸 채무자, 그 이상의 가치도 없는 존재였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습관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광장시장 국밥집으로 향하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몸에 각인되어 버린 탓이다. 하지만 이제 갈 곳이 없었다. 손목의 통증은 진통제로도 다스려지지 않았고 오른쪽 어깨부터 손가락 끝까지는 전기가 통하는 듯 찌릿한 마비감이 수시로 찾아왔다. 은수는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시려 했지만 컵을 쥐는 것조차 힘에 부쳤다. 쨍그랑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안방에서 태석이 나왔다. 그는 바닥의 파편을 보며 혀를 찼다. 아침부터 재수가 없게 시리. 이제 일 안 나간다고 몸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 사고 친 손목은 평생 가는 거야. 당신이 자초한 일이니 누구 원망도 하지 마. 태석은 파편을 치워줄 생각도 하지 않고 등산복을 챙겨 입으며 밖으로 나갔다. 은수는 바닥에 엎드려 왼손으로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손바닥이 베어 피가 맺혔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속에 이미 거대한 공동이 생겨버려 신체적 감각 따위는 그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했다. 오후가 되자 아들 민석에게서 연락이 왔다. 목소리는 예전처럼 밝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이질감이 섞여 있었다.
엄마 아버지한테 들었어. 그 아줌마가 돈 갚았다며? 다행이다 정말. 이번 주말에 가구 보러 가기로 했으니까 엄마도 시간 비워둬. 아버지가 엄마 고생했다고 맛있는 거 사주라고 하시더라. 은수는 헛웃음이 나왔다. 고생했다고 맛있는 걸 사주라는 남편의 말은 은수의 영혼을 달래려는 배려가 아니었다. 아들 앞에서 완벽한 가장의 모습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평화로운 왕국이 복원되었음을 선포하는 일종의 승전선언이었다. 은수는 수화기를 든 손을 바르르 떨며 대답했다. 민서가 엄마는 좀 쉬고 싶구나. 가구는 너희끼리 봐. 엄마 손목이 이제 쟁반 하나 들기도 힘들단다. 민석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다. 아, 그래요? 그럼 쉬세요. 그래도 결혼식 날엔 한복 예쁘게 입고 나오셔야 해요. 사돈댁 보기 창피하지 않게 관리 좀 하시고요. 전화가 끊겼다. 은수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사돈댁 보기 창피하지 않은 모습. 그것이 자식에게 남은 어머니의 유일한 가치였다. 45년 친구 윤희는 죽을 힘을 다해 돈을 갚고 인연의 끈을 가위로 잘라버렸고 38년 남편 태석은 돈을 돌려받고 아내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리고 뱃속에서 10달을 품어 키운 아들은 어머니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결혼 자금을 당연하다는 듯 챙기며 품격만을 요구했다. 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삼청동 집은 아름다웠다. 고제 가구들이 멋스럽게 배치되어 있고 창밖으로는 단아한 기와 지붕들이 보였다. 하지만 이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거대한 무덤이었다. 은수의 38년 세월이 매장된 장소. 그녀는 문득 윤희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너는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똑같네. 윤희가 느꼈을 배신감과 비참함이 이제야 은수의 폐부를 찔렀다. 은수는 윤희를 돕겠다고 자처했지만 사실은 윤희를 자신의 도덕적 만족감을 위한 도구로 썼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그녀의 남편이 죽어가는 순간까지 괴롭혔던 자신은 태석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 아니었을까? 은수는 옷장에서 가장 낡은 외투를 꺼내 입고 밖으로 나갔다. 정처 없이 걷다 보니 발길은 어느새 광장시장 입구에 닿았다. 시장의 소음과 비린내, 사람들의 거친 욕설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다. 은수는 자신이 일했던 국밥집 근처를 서성였다. 주방 안에서 다른 아주머니가 은수가 했던 자리에 서서 땀을 흘리며 물을 썰고 있었다. 그 아주머니의 휘어진 등과 거친 손놀림을 보며 은수는 눈물을 흘렸다. 저 모습이 나의 지난 1년이었고 저 고통만이 내가 세상과 소통했던 유일한 진실이었다. 태석과의 거짓된 평화보다 시장 바닥에서 욕을 먹으며 번 220만 원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은수는 시장 골목 지하에 있는 낡은 다방으로 들어갔다. 쌍화차 한 잔을 시켜놓고 수첩을 꺼냈다. 자신이 1년간 기록했던 가계부였다. 매달 입금했던 210만 원의 기록들. 그녀는 그 숫자를 하나하나 지워나갔다. 이 돈은 빚을 갚은 기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조각조각 팔아치운 매매 증서였다. 그때 다방 구석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뉴스 한 구절이 흘러나왔다. 경기도의 한 고시원에서 60대 여성이 고독사했다는 소식이었다. 은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윤희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다. 돈 5천만 원을 건네주고 비틀거리며 사라지던 윤희의 뒷모습. 그녀가 마련했다는 돈은 정말 친척들에게 빌린 돈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생명보험금을 미리 당겨받은 피의 대가였을까?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윤희의 번호를 눌렀다. 역시나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돌아왔다. 은수는 다방 테이블에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했다. 45년의 세월이 이토록 가볍게 증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자 태석은 지인들과 전화로 골프 약속을 잡으며 크게 웃고 있었다. 은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그는 시선을 주지 않았다. 아, 김서방. 이번 주말에 양평 쪽으로 나갈까 하는데. 그래, 공기도 좋고 말이야. 돈 걱정은 마, 이번에 여윳돈이 좀 생겼거든. 여윳돈. 은수의 인대가 끊어지고 자존감이 가루가 되어 얻어낸 그 피 같은 돈이 남편에게는 친구들과의 골프 유흥비로 전락해 있었다.
은수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태석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사리에 가까운 증오를 느꼈다. 이 남자는 괴물이다. 타인의 고통을 양분 삼아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는 기생충 같은 괴물. 밤이 깊어지자 은수는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손목 보호대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가위로 잘게 잘랐다. 이것은 억압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헝클어진 머리를 빗고 오랜만에 화장을 했다. 파리한 안색이 조금은 생기가 도는 듯 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겼다. 그 안에는 남편 몰래 챙겨두었던 자신의 비상금 조금과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다. 은수는 태석의 서재로 들어가 그의 일기장 옆에 짧은 메모 한 장을 남겼다. 당신이 되찾은 5천만 원으로 당신의 그 고귀한 품위를 평생 지키며 사세요. 나는 이제 당신의 채무자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삼청동의 유령은 오늘로 죽었습니다. 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다. 삼청동의 기와 지붕 위로 차가운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절뚝거렸고 손목은 욱신거렸지만 마음만은 시장 바닥에서 처음 월급을 받던 날처럼 가벼웠다. 은수는 서울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았다. 화려한 서울의 불빛들 사이로 수많은 윤희와 미정이 울고 있을 것이다. 돈이라는 괴물에 먹히고 가족이라는 감옥에 갇힌 여자들. 은수는 이제 그 사슬을 끊기로 했다. 기차 플랫폼에 선 은수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다. 평생을 서울에서 보냈지만 그녀는 한 번도 자유롭게 서울의 밤 공기를 마셔본 적이 없었다. 이제 그녀는 강원도 속초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친정 어머니가 묻혀있는 곳, 윤희가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워주었던 그곳으로. 기차가 출발하자 은수는 눈을 감았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그녀의 지친 몸을 위로했다. 오만자의 소설 같은 인생에서 이제 고작 첫 장을 넘긴 기분이었다. 돈은 사라졌고 친구도 잃었으며 남편과 자식도 멀어졌다. 하지만 은수는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63세의 강은수. 잿더미 위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싹을 틔우는 독초처럼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계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어둠 속을 달리는 기차의 창문에 비친 그녀의 손목에는 더 이상 붕대가 감겨 있지 않았다. 비록 흉터는 남았을지언정 그 손은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움켜쥐고 있었다. 삼청동의 유령은 사라졌고 새벽을 여는 한 여자의 고독한 행진이 시작되었다. 은수는 자리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20대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윤희와 함께 남산공원을 달리고 서로의 미래를 축복하던 그 찬란했던 시절. 비록 현실은 가혹했으나 그 진심이었던 순간들마저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으리라. 은수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1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평온이었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심야 기차가 어둠을 뚫고 동해를 향해 달리는 동안 은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삼청동 한옥의 고풍스러운 대문, 남편의 서늘한 기침소리, 그리고 자신을 수치스러워하던 아들의 눈빛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터널의 잔상처럼 암전되었다. 새벽녘 도착한 속초역의 공기는 서울의 그것과는 달랐다.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바다 내음과 살을 애듯 차가운 해풍은 오히려 은수의 마비된 감각을 깨우는 각성제 같았다. 은수는 무거운 몸뚱이를 이끌고 청호동 아바이 마을 근처의 낡은 민박집으로 향했다. 친정어머니가 생전에 단골로 다니던 갯배 근처였다. 방 한 칸에 겨우 몸을 누인 은수는 그제야 압박 붕대를 완전히 풀어 헤쳤다. 식당 일을 하며 망가진 손목은 이제 검푸른 멍을 넘어 기괴하게 휘어져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곰팡이가 핀 천장 벽지가 마치 지난 1년간 자신이 겪은 수모의 지도처럼 보였다. 엄마 나왔어. 은수는 허공에 대고 은졸였다. 45년 친구 윤희가 밤을 새워주었던 어머니의 장례식 날, 그때의 윤희는 진심이었다. 비록 돈 5천만 원이 그 모든 진심을 오염시켰을지라도 그날의 눈물까지 거짓이라 치부하고 싶지는 않았다. 은수는 속초의 거친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다. 꿈도 꾸지 않는 깊고 무거운 잠이었다.
며칠 후 은수는 속초 중앙시장 근처의 작은 수산물 가공 공장에 일자리를 구했다. 번듯한 식당은 손목 때문에 무리였으나 멸치를 선별하거나 황태를 다듬는 일은 왼손을 주로 쓰며 천천히 할 수 있었다. 공장 주인은 은수의 굽은 손목을 보고 쯧쯧 혀를 찼지만 서울 말씨를 쓰는 우아한 노파의 절박한 눈빛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아줌마, 여긴 서울처럼 고상한 데가 아니야. 소금기에 손 다 갈라지고 냄새도 안 빠져. 할 수 있겠어? 은수는 대답 대신 앞치마를 둘렀다. 광장시장에서 뚝배기를 나르던 기계였다. 소금물이 손등의 상처에 닿을 때마다 비명이 나올 듯 아팠지만 은수는 그 통증을 즐겼다. 고통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남편 태석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는 훈장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서울에서 소식이 들려왔다. 아들 민석이었다. 수십 번의 부재중 전화 끝에 은수는 공장 뒷마당에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버지가 엄마 가출 신고한다고 난리야. 그리고 결혼식은 어떡할 거야? 사돈댁에서 엄마 안 보인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제발 적당히 좀 해. 민석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 자신의 체면이 앞서 있었다. 은수는 바다 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민석아, 내 아버지가 받은 그 5천만 원은 내 인대와 영혼을 갈아 넣은 돈이야. 그 돈으로 집을 사든 가구를 사든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내 인생까지 내 결혼식의 소품으로 쓰지는 마라. 나는 이제 서울의 강은수가 아니라 속초의 멸치 깎는 노파로 살기로 했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버지가 좀 심하긴 했어도 다 엄마 잘 되라고. 은수는 민석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유심칩을 빼서 바다 안개 속으로 던져버렸다. 완벽한 단절이었다. 속초에서의 생활은 단순하고 처절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고 하루 종일 소금과 비린내 속에서 씨름하다가 저녁이면 녹초가 되어 돌아왔다. 하지만 삼청동에서의 1년과 다른 점이 있었다. 그녀가 번 돈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남편 태석에게 상납해야 할 210만 원의 굴레도 윤희에게 받아내야 한다는 강박도 없었다. 은수는 자신이 번 푼돈으로 시장에서 도루묵을 사다 찌개를 끓여 먹으며 처음으로 맛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수는 중앙시장 골목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다. 남루한 외투에 구부정한 허리, 틀림없는 윤이었다. 은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5천만 원을 건네주고 사라졌던 그 친구가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 은수는 홀린 듯 윤희의 뒤를 쫓았다. 윤희는 항구 구석의 낡은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머무는 임시 숙소였다. 은수는 문을 두드리는 대신 창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윤희는 낡은 가스버너 앞에 앉아 라면 하나를 끓여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은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윤희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은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녀가 갚은 5천만 원은 정말로 그녀의 전부였던 것이다. 죽은 남편의 보험금과 장기까지 팔아서 만든 돈이라는 소문이 사실이었을까? 윤희의 얼굴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극심한 황달과 영양실조로 검게 변한 피부는 그녀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은수는 차마 문을 열지 못했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파괴했던 지난 세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만약 그때 남편의 말을 듣고 100만 원만 줬더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윤희의 남편은 죽지 않았을까? 윤희는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까? 아니, 어차피 무너질 운명이었다면 은수의 5천만 원은 그 고통의 시간을 연장한 고문장치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 은수는 컨테이너 문 앞에 자신이 시장에서 산 신선한 과일 바구니와 얼마간의 현금을 놓고 조용히 물러났다. 이제 서로 마주본다고 해서 치유될 상처가 아니었다. 45년의 세월은 소금물에 사가버린 그물처럼 너덜너덜해졌다. 그날 밤 속초에는 폭풍우가 몰아쳤다. 은수는 민박집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손목을 만졌다. 흉터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더 이상 남편 태석의 목소리는 환청으로 들리지 않았다. 한편 삼청동의 태석은 몰락해가고 있었다. 은수가 떠난 후 한옥은 급격히 생기를 잃었다.
밥을 해줄 사람도 자신의 독서를 받아내며 집안을 정갈하게 가꿀 사람도 없었다. 태석은 은수가 남긴 5천만 원을 아들 민석에게 줬지만 아들은 그 돈을 받고도 아버지의 까다로운 성격을 견디지 못했다. 아버지, 엄마가 왜 나갔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 같아요. 민석의 결혼식은 은수 없이 치러졌다. 사돈댁에는 갑작스러운 지병으로 요양 중이라는 거짓말을 했지만 결혼식 내내 태석은 하객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다. 완벽했던 가장의 품위는 아내의 부재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 태석은 밤마다 은수가 쓰던 방에 들어가 술을 마셨다. 그녀가 차려주던 정갈한 밥상, 그녀가 닦아놓았던 반짝이는 가구들이 이제는 칼날이 되어 그를 찔렀다. 은수는 속초 공장에서 일을 하며 조금씩 돈을 모아 작은 보증금 방을 구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뿐이었지만 그녀는 그곳을 궁전이라 불렀다. 자신의 노동으로 일구어낸 온전한 영토였다. 그녀는 가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다. 이제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눈동자에는 서늘한 생기가 돌았다. 어느 토요일 은수는 속초 연금정에 올라가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바다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다가도 이내 잔잔하게 잦아들었다. 은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윤희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반으로 접어 바다로 던졌다. 잘 가라 윤희야. 그리고 잘 가라 강은수. 과거의 자신과 작별하는 의식이었다. 은수는 이제 5천만 원의 노예도 삼청동의 유령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고 내일의 해를 맞이할 존엄한 인간이었다. 손목의 통증은 가끔 그녀를 괴롭히겠지만 그것은 그녀가 인생의 폭풍우를 뚫고 나왔다는 훈장으로 남을 것이다. 태석은 결국 은수를 찾기 위해 속초로 내려왔다. 수소문 끝에 공장을 찾아낸 그는 작업복 차림으로 멸치박스를 나르는 은수를 발견했다. 그는 경악했다. 삼청동에서 실크 옷을 입고 차를 따르던 아내가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는 모습은 그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집으로 돌아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태석의 고함에 공장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은수는 멸치박스를 내려놓고 천천히 태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바다의 깊은 수심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한태석 씨, 당신이 말한 품위와 창피함은 당신 금고에 든 그 5천만 원과 함께 가져가세요. 나는 지금 여기서 내 손으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이 순간이 내 평생 가장 고귀한 시간입니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세요. 당신의 아내 강은수는 1년 전 그 식당 바닥에서 죽었습니다. 태석은 은수의 단호함에 뒷걸음질 쳤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부수려 했던 아내의 영혼이 오히려 고난을 통해 강철처럼 단단해졌음을.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공장을 빠져나갔다. 은수는 다시 앞치마를 고쳐맸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 다시 바다 냄새가 차올랐다. 그녀는 다시 멸치를 골라내기 시작했다. 빛나는 멸치 비늘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서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그것은 그녀가 되찾은 인생의 빛깔이었다. 밤이 되자 속초 항구의 등대가 깜빡였다. 은수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돈이 빼앗아갔던 나의 45년과 38년은 이제 바다로 돌려보냈다. 남은 시간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쓰리라. 은수는 굽은 손가락으로 펜을 꾹꾹 눌러 썼다. 글씨는 비뚤비뚤했지만 힘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경고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스스로가 자신의 길을 경고하고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위로할 줄 아는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다. 바다 건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방 창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은수는 불을 끄고 누웠다. 내일 새벽에도 그녀는 공장으로 나갈 것이다. 소금기에 손은 더 갈라지겠지만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새로운 인생의 살이 돋아날 것임을 그녀는 믿고 있었다. 파도 소리는 이제 그녀에게 지옥의 울음소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동 소리였다. 속초의 겨울은 바다로부터 시작된다.
살점을 저미는 듯한 해풍이 청호동의 낡은 골목마다 몰아치고 파도는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방파제를 때리느냐. 은수는 이제 그 거친 계절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다. 공장에서 돌아오는 길 그녀의 작업복 상의에는 하얀 소금꽃이 서리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63살에 시작된 이 고된 노동은 어느덧 그녀의 일상이 되었고 굽어버린 손목은 이제 날씨를 예보하는 통증의 나침반이 되었다. 태석이 공장을 다녀간 뒤로 은수는 더 깊은 고독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었다. 남편이라는 존재가 남긴 마지막 잔상은 창피함이라는 단어였다. 그에게 아내의 고통은 자존심의 훼손일 뿐이었고 아내의 자립은 가문의 수치였다. 은수는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련의 마지막 실랏 하나까지 가위질해버렸다. 이제 그녀에게 서울은 존재하지 않는 도시였고 삼청동의 한옥은 누군가 지어낸 허구의 공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추운 정월 초하루 은수는 중앙시장 상인으로부터 비보를 전해들었다. 항구 끝 컨테이너 박스에서 지내던 그 마른 여자가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다. 은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았다. 윤이었다. 45년을 함께 웃고 울며 서로의 부모 장례를 지켜주고 자식의 성장을 축복했던, 그러나 결국 5천만 원이라는 현실의 칼날에 서로의 심장을 난도질했던 그 친구가 차가운 고물 더미 사이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은수는 공장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윤희의 시신이 안치된 속초의료원으로 향했다. 연고자가 없어 무연고 처리가 될 뻔한 윤희의 마지막을 지킨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녀를 가장 증오했던 은수였다. 영안실 차가운 침대 위에 누운 윤희의 시신은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웠다. 평생을 돈과 체면 그리고 무너진 남편의 사업을 일으키려 발버둥 쳤던 여자의 육신은 고작 마른 장작 몇 개 정도의 무게밖에 되지 않았다. 은수는 윤희의 파리한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그 우정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돈 5천만 원의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던 그 세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었는가? 은수는 자신의 비틀어진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이 상처는 윤희가 준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면서도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려 했던 자신의 위선이 빚어낸 낙인이기도 했다. 은수는 남편 몰래 모아두었던 쌈짓돈을 털어 윤희의 작은 장례를 치러주었다. 조문객 하나 없는 빈소에 은수는 홀로 앉아 밤을 지새웠다. 삼청동 집에서 태석이 100만 원만 주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윤희는 지금 살아있었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비참한 길을 걸었을까? 정답은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돈이라는 괴물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황폐한 무덤만이 남는다는 사실뿐이었다. 윤희의 유품은 낡은 가방 하나와 찢어진 사진 몇 장이 전부였다. 그 중에는 은수가 바다에 던졌던 것과 똑같은 두 사람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도 있었다. 사진 속 윤희는 티 없이 맑게 웃고 있었다. 은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어루만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고 싶었으나 결국 서로의 지옥이 되었다. 돈은 그 지옥의 불을 지피는 땔감에 불과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은수에게 또 다른 불청객이 찾아왔다. 아들 민석이었다. 그는 이제 제법 부유한 집안의 사위가 된 듯 고급 승용차를 끌고 속초까지 내려왔다. 그는 공장 입구에서 코를 찌르는 비린내에 얼굴을 찌푸리며 은수에게 다가왔다. 엄마, 이제 제발 그만해. 아버지가 몸져 놓으셨어. 엄마가 나간 뒤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매일 엄마 이름만 불러. 그리고 나. 곧 아이 아버지가 돼. 엄마 손주가 태어난다고. 이런 곳에서 멸치똥이나 따면서 손주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민석의 말은 이제 은수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이미 광장시장 국밥집 바닥을 기어다니며 다 소진해버린 지 오래였다. 은수는 아들의 정장 소매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려다 자신의 거친 손을 보고 멈칫했다. 그리고는 서늘하게 미소 지었다. 민석아, 내 아버지가 부르는 건 내가 아니라 내가 차려주던 밥상과 내 노동력일 뿐이다. 그리고 내 손주에게 전해주렴. 할머니는 돈 때문에 영혼을 팔지 않기 위해 바다로 왔노라고. 내가 가져간 그 5천만 원으로 내 가정을 지켰으니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키게 내버려 두렴.
민석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소리를 질렀다. 돈 다 갚았잖아. 그 아줌마도 죽었다며. 이제 다 끝난 일이잖아. 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한태석의 아내도 한민석의 어머니도 아닌 강은수로 숨을 쉬고 있거든. 민석은 분노하며 돌아갔다. 멀어지는 자동차의 뒤태를 보며 은수는 비로소 마지막 족쇄가 풀린 기분을 느꼈다. 혈연이라는 이름의 족쇄, 모성이라는 이름의 감옥.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누군가에게는 비극으로 보이겠지만 은수에게 그것은 생애 처음으로 맞이하는 진정한 독립이었다. 그해 겨울의 끝자락, 은수는 속초 항구 방파제 끝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바다를 선혈처럼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남편 태석과 찍었던 유일한 가족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천천히 조각조각 찢어 바다로 날려보냈다. 38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조각이 되어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은수는 이제 공장에서 강씨 할머니로 불린다. 아무도 그녀가 삼청동 한옥에서 우아하게 한복을 입고 손님을 맞이하던 사모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녀는 시장 상인들과 거친 농담을 주고받고 고된 노동 뒤에 마시는 소주 한 잔의 달콤함을 아는 노동자가 되었다. 그녀의 손목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통증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통증이 올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치렀던 혹독한 대가를 기억했고 그 대가로 얻은 자유의 무게를 가늠했다. 밤이 깊으면 은수는 작은 방에서 일기를 쓴다. 그 일기장에는 돈에 대한 원망도 사람에 대한 증오도 적혀 있지 않는다. 오늘 본 바다의 빛깔, 시장에서 산 고등어의 싱싱함,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의 생명력에 대한 기록들 뿐이다. 그녀는 이제 5만 자의 대서사시를 끝내고 단 한 줄의 시를 쓰듯 하루를 살아간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고 고통은 사람을 완성한다. 은수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45년의 우정을 제물로 바치고 38년의 가정을 잿더미로 만든 뒤에야 얻은 깨달음이었다. 비싼 수업료였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만약 그날 정의의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평생 삼청동 한옥이라는 화려한 감옥에서 남편의 그림자로 살다 죽었을 것이다. 비극적인 선택이었으나 그것은 그녀를 깨운 유일한 충격 요법이었다. 이제 은수의 방 창문 너머로 새벽이 온다. 다시 공장으로 나갈 시간이다. 그녀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문을 나선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친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약간 절뚝거리지만 그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다. 저 멀리 동해의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태양이 솟아오른다. 모든 어둠을 태워버릴 듯한 그 빛 속으로 강은수는 걸어 들어간다. 5천만 원의 노예도 삼청동의 유령도 배신당한 친구도 아닌 오로지 숨쉬고 노동하며 살아가는 존엄한 한 인간으로서 그녀의 등 뒤로 파도 소리가 거대한 박수 소리처럼 울려 퍼진다. 인생은 때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야만 가장 본질적인 것을 보여준다. 은수는 이제 그 본질을 쥐고 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우정으로 담보 잡힐 수 없으며 가족이라 해도 침범할 수 없는 영혼의 자유다. 속초의 찬 바닷바람 속에서 은수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폐부 깊숙이 박힌다. 그것은 살아있음의 냄새였고 투쟁의 냄새였으며 마침내 도달한 평온의 냄새였다. 63세의 강은수,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늘은 푸르다 못해 시렸고 대지는 소금기에 젖어 단단했다. 그 단단한 대지 위를 은수는 묵묵히 걸어간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바다와 닿는다. 이제 그녀는 바다를 닮은 사람이 되었다. 깊이를 알 수 없고 어떤 태풍에도 결국은 제자리를 찾는 거대한 물결처럼 은수의 고독은 이제 완성되었고 그 완성된 고독 안에서 그녀는 비로소 영원한 안식을 찾았다. 무덤가에 핀 독초는 가장 강한 생명력을 지닌다. 죽음을 양분 삼아 피어난 그 꽃처럼 은수의 남은 생애는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손목 보호대를 단단히 조염했다. 그것은 이제 억압의 띠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자, 오늘도 시작해보자. 은수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시장통으로 걸어 들어갔다. 새벽을 깨우는 상인들의 활기찬 함성 속으로 그녀의 존재가 녹아든다. 강은수, 그녀는 이제 진짜 세상의 주인이었다. 에필로그 삼청동 한옥은 얼마 후 매물로 나왔다. 태석은 홀로 그 넓은 집을 감당하지 못하고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민석은 아내와 함께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 문득문득 자신의 서재에 놓인 가구들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쾌한 통증을 느꼈다. 그 가구들은 어머니의 인대와 맞바꾼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속초 항구의 어느 작은 무덤에는 이름 없는 비석 하나가 세워졌다. 은수가 세워준 윤희의 묘비였다. 그곳엔 단 한 문장만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서로를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서로를 파괴했다. 이제 부디 돈 없는 곳에서 평안하기를. 은수는 가끔 그 무덤을 찾아와 소주 한 잔을 붓는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짓는다. 그 웃음은 용서도 화해도 아닌 그저 삶이라는 거대한 농담을 이해한 자의 쓸쓸하고도 깊은 미소였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은수의 손목은 여전히 아프지만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돌아간다. 오직 한 여자만이 그 굴레를 벗어나 자유로운 파도가 되었을 뿐이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